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흥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임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자, 오늘 그 대선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에 대해 이런저런 임 변호사님 입장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전에 그 행명 21이 이 20대 대선에 어떻게 임할 건가 하는 지금 입장을 결정하는 설문조사를 하는데 네. 우리가 지금 월요일 날 녹화를 하고 있는데 토요일 날 오후부터 제가 딱 보니까 이 외부에서 개입한 정황이 나타나서 경고를 이 커뮤니티에 2번이나 올렸는데도 계속 그런 경향이 월요일 아침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거기에 보팅할 자격을 행명 21 당원 그리고 또 이 미래경영연구소 회원 아니면 그 두 가지를 겸임하는 사람으로 한정했는데 지금 들어와서 교란시킨 부분을 우리가 행여나 싶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네. 132명째 조사를 했는데 지금 15명이 지금 당원이 아닌 사람이 들어와서 네. 투표를 했어요. 네. 그럼 저거 앞으로 이제 뭐 지금 조사를 좀 많이 하면 한 100여 명 이상 당원이 아닌 사람이 들어와서 지금 장난을 친 걸로 보여요. 네. 네. 이게 남의 당의 중요한 결정의 어떤 이 판단 자료로 삼는 부분에 저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방해하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또 사람을 투입해서 확인하는 이런 부분이 업무 방해 아닙니까? 뭐 이거는 명백한 업무 방해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뭐 지금 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 설문 공지에 이제 이름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사는 지역 이제 구까지 이제 시군 구까지 이제 기재하게 되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이제 그 혁명 21의 당원이냐, 아니 그 다음에 미래경영연구소의 회원이냐, 아니면 둘 다냐 이것들을 이제 딱 설문하게 되어 있는데 만에 하나 이제 그 당원이나 회원에 가입되시지 않은 부분들은 여기에 지금 거짓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고, 그 다음에 공지 내용에 분명히 이제 혁명 21 당원이냐, 당원이나 미래경영연구소의 회원에 한해서만 저희가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묻고 그 항목을 설명하고 하잖아요. 그거 모르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고지를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밝힐 것을 지금 또 설문의 내용을 추가했기 때문에 뭐 어느 보로 보더라도 혁명 21 회원이나 미래경영연구소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거짓으로 체크를 하고 어떤 입장을 표명한다는 것은 혁명 21의 어떤 이런 그 당원 여론, 미래경영연구소의 회원 여론조사에서도 명백히 그것을 거짓말해서 위계로서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 방해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명백히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뭐 단순히 이게 뭐 설문조사가 아닌 것이 계속 좀 소장님과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혁명 21 최고위원회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사실 오갔었습니다. 물론 뭐 소장님을 포함해서 최고위원 전부가 이제 그 정권을 반드시 이번에 교체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절대적인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지만 근데 그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 과연 이게 독자 출마를 강행해서 하자 내지는 뭐 어떤 기존의 보수 정당과 연대 어떤 협력 관계를 구성해서 하자 내지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옵션들에 대해서 굉장히 제3지대에 하자라는 의견이 나와서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 이런 논의들을 조금 더 회원, 그러니까 혁명 21 당원과 미래경영연구소의 회원분들과 어떤 뜻을 좀 모아 좀 파악을 한 후에 지금 하자는 굉장히 진지한 과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 저희들의 그 선문의 어떤 취지에 반하게 어떤 이 혁명 21 등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서라던가 아니면 자신이 어떤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 세력을 위해서 어떤 이것에 대해서 여론 조작을 진행하는 사람이라면 이거 바로 업무 방해죄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은 정치적 어떤 정당이라는 혁명 21이라는 정당의 정치적 자유권을 굉장히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단순히 좀 바라볼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어떤 분이 그 댓글에 이런 말을 썼어요. 사무실 직원분들 수고하는 김에 일단 당원이 아닌 사람이 투표한 내용을 따로 관측해 보면 내용이 일률적일 겁니다. 무자격자 투표 의도가 뻔하지요. 당원들의 의도는 주관식 설명란에 전달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실제 이분 말대로 딱 천편일률적으로 무자격자 투표는 땡당 밀어주자는 쪽으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을 좀 용납할 수 없어서 발표하고 심각한 경고 내지 법적 처리를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 하여튼 이게 뭐
지금이라도 제가 뭐 이제 투표가 조금 마감되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좀 적절치 않을 수 있지만 하여튼 첫 번째 좀 그 당원이나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의견 표시하시는 걸 즉각 중단해 주시길 바라고, 혹여 뭐 좀 잘 모르고 하셨다거나 하신 분들에 있어서는 명백하게 공식적으로 서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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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를 하셔야 저희가 좀 이렇게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일 어떤 생각 판단을 볼 여지가 있지, 뭐 댓글로 뜻하니 내지는 전화를 걸어서 이런 것들은 전혀 저희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만약에 그리고 이게 만약 조직적인 어떤 차원에서 이런 일이 정해졌다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절대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혹여라도 이게 뭐 정말 뭐 그냥 좀 단순한 생각이 하신 분이 있다면 공식적인 서한으로 꼭 사과를 하셔서 저희한테 어떤 재량의 어떤 여지를 좀 주시길 바랍니다. 주말에 특정 시간대에 상당히 집중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좀 장난이 딱 집중되구나라고, 아마 해킹해서 우리 진행되는 투표 결과를 보고 결과를 뒤집는 정도의 분량이 지금 나온 걸로 내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친다면 이걸 용납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분노가 좀 입니다. 자, 임 변호사님, 이번에 이제 대선에 이렇게 보면요, 뭐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댓글로 달아요. 이번에는 무조건 정권 교체, 뭐 혁명 21은 미랄이 되시오, 욕심 내지 말고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우리가 욕심 때문에 그러지 않는데, 근데 묻지마 지지의 대가라는 게 그게 정말로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참 생각해 보면은 저도 참 아득합니다. 그 뭐 대표적으로 묻지마 지지 같은 경우가 2007년 대선인데요. 뭐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그러니까 뭐 저는 당연히 지금도 당연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36개월 이하에 이제 또 그거에 다 노무현 때 다 그게 합의된 내용이었고, FTA를 체결하면서. 그래서 이명박이 그 내용으로 보고를 받아서 아마 쫄래쫄래 미국 방문해가지고서 36개월 이하에 이제 그 미국산 소를 이제 수입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이제 왔습니다. 근데 어떤 뭐 그게 공작이든지 무엇이든지 하여튼 광화문 때 난리가 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정말 보수적 전체 세력이, 뭐 소장님도 뭐 이런 부분에 등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도 하셨을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걸 정말로 잘못된 지금 광화문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은 잘못된 것이다고 정말 저희가 목소리를 높였는데, 보수 정치의 그 선택을 받았다는 세력의 선택을 받았다는 대통령이란 작자는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그 촛불 시위를 보면서 아침 이슬 노래 들으니까 눈물이 나더라. 이따위 헛소리나 짓거려 대다가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렇다면 또 쿨하게 넘어갔느냐? 그 이후에 또 그 촛불 시위의 배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있다는 이유, 뭐 그런 심증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노무현 또 수사를 잡돌이를 하다가 또 덜컥 또 노무현이 자살하고 나니까 또 그 수사도 유야무야 되고, 그 이후에 하여튼 뭐 친노 세력 달래느라고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4대 강만 뭐 하여튼 관철시키고 나머지는 나 몰라라 하다가 결과적으로 뭐 완전히 보수 세력의 어떤 그 모든 정치적 어떤 정당성을 다 망가뜨린 이후에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등장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처음에는 뭔가 개혁적인 걸 뭐 하려고 뭘 하더니 결과적으로 뭐 이러저러한 자신의 공격이 되어 있으니까 뭐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뭐 눈물도 흘리고 해경도 없앤다 그러고 개 난리를 치다가, 그러니까 그 결과적으로 그냥 자신의 측근들만 지키면 된다는 식으로 정치자다 결국 탄핵 사태까지 이제 이르게 돼서 이번에는 아예 뭐 정치적 정당성을 또 고사하고 아주 물리적으로 보수 정치 세력이 완전히 그 소거되는 그런 사태를 좀 만들었는데요. 과연 그러면 제가 뭐 윤석열이나 사람에 대해서 제가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과연 이대로 윤석열 후보를 묻지마 지지를 하면 그럼 과연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것인가? 지금 안 그래도 주위에 김종인, 이준석, 뭐 이번에 금태섭 이런 등등의 사람들까지 지금 주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정말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하나라도 제대로 편을 든 적이 없는, 뭐 오늘 뭐 여러 가지 뭐 내용들 보니까 김종인이 과연 그 천안함 사건에서 뭐라고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난다는 정도,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묻지마 지지를 하면 그러면 정말 안보가, 그러니까 최소한 뭐 다른 뭐 사회 경제적인 것 집어치우더라도 뭐 안보는 튼튼히 되고 한미일 동맹이 복원되는 겁니까? 뭐 이런 부분들 생각해 봤을 때 이제는 정말 이제 묻지마 지지는 절대 아니다. 내가 지지할 만한
모습을 보이는 나한테 마케팅을 해야 내가 그 상품을 사는 것인데 지금 이 상황에 무조건 윤석열로 가자. 저도 절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솔직히 좌파 같은 좌파도 대한민국에 없다. 오늘 아침 어느 신문에 사설에 놨던 조선일보 났나? 우파 같은 우파도 대한민국에 없어요. 없습니다. 좌파는 진보를 빙자한 권력 이 사기꾼들이 있고 우파는 수구 기득권이 우파를 보수를 팔은 거죠. 그래서 이념적인 문제에서는 뭐 돈이 안 드니까 그런 거야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이 보수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몰두하느냐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보수가 아닌 거를 보수처럼 갖다가 위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수의 우리 사회의 뭐 몇 프로, 2, 3%, 1, 2%의 이해관계에 걸맞는 부분을 마치 그것을 지켜야 될 가치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부세, 양도세 이런 데는 집착을 하면서 한번 보세요. 이번에 602억인가 내년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네. 지난 금요일 날 네. 언론이고 어디고 예산을 통과시킨 부분이 이게 합당한 건가? 네. 대선이 있는 해에 예산을 이렇게 통과시켜 주어도 되는 것인가? 네. 116조 6천억이나 되는 코로나 이후에 6번의 추경을 하면서 과연 코로나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어서 위드 코로나를 가기 위해서 뭘 했느냐. 네. 그래서 의료진이나 병상이나 장비를 제대로 샀느냐. 이런 걸 한번 검토도 안 하고 그냥 적당히 여야가 주고받으면서 통과시켰어요. 네. 보수가 이런 겁니까? 그래서 엄청난 예산들이 다 그냥 돈 뿌리기, 심지어 개똥 치우는 노인 일자리까지 있어요. 개똥 치우는 거 감시하는. 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가리 정부의 이런 예산 집행 행태가 이제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지난 4년 이제 5년 5년째 지금 내년까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로만 이렇게 나라 빚이 1,000조가 넘었다 이런 좀 사실 1,000조라는 금액이 너무 어마어마한 금액이기 때문에 저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그게 800조일 때는 문제가 안 되고 1,000조가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인가. 이런 얘기들은 정말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진짜 개똥 치우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국가가 예산을 들여서 이게 지금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들인 것인지 아니면 그 다음에 이른바 지역 카페 문제만 하고 그랬다. 이번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30조 정도가 이제 예산이 편성됐다고 그러는데 지역 카페가 단순히 제가 알기로는 단순히 그 돈 뿌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역 화폐를 또 설정하고 관리하는 또 이런 업체들의 또 문제. 이재명의 경기도지사나 성남 시장할 때도 이런 문제가 좀 코난가 있었죠. 네. 거기에 엄청난 수익이 들어가고 수수료를 챙기고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화폐를 발행하는데 왜 지역 화폐를 따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왜 지역에서만 쓰게 하는 화폐를 갖다가 정부가 보조해 주면서 만드는 거 그걸 갖다가 조폭들이 돈 세탁하는데 엄청나게 이용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들이 지금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데 조선일보 포함해서 언론에서도 그런 한마디 안 하고 국민의 떡당에서도 한마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런 보수가 세상에 어딨나. 지금 나라 빚이 1,000조가 넘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600조가 넘는 예산이 지원되는데 무엇이 잘못됐냐 안 되는 일을 좀 따져봐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한테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런 보수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 지금 이번에 동당 내부에서 한 달을 끈 저 싸움요. 이제 좋습니다. 누가 이기고 어떻게 타협했던 저것끼리의 일이니까 말을 할 바는 없지만 이것이 정말로 사회개혁을 위한 이 아젠다 정책 견해의 차이로 이렇게 벌어졌다면 저는 그 싸움이 유용한 그렇습니다.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권력을 정권을 갖다가 누가 가지느냐. 그 다음에 이 대선을 치르기 위한 돈, 집행 권한을 누가 가지느냐. 지극히 세속적인 목적으로 싸운 거 아닙니까? 정책적인 이견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정치적 공방도 진짜 잘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시는 바와 같이 공수처란 데서 그 손준성 검사를 정말 제가 좀 간접적으로 그 내용을 좀 봤더니 1차 때 이제 체포영장 청구하고 구속영장 청구할 때하고 하나 달라진 게 없는 그냥 이제 그 범죄 사실의 고발장 작성자로 추정되는 이제 검사의 이름만이 들어가 있을 뿐 아무것도 달라진 적 없이 이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서 또 하루를 이제 손준성 검사는 이제 그 구치소에서 하루를 보냈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는 얘기도 하지 않고 사회 경제적인 거는 아예 그건 자체는 논란 자체도 없고
도대체가 이게 무엇을 위한 지금 왜 내부적 갈등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도 실체 잘 모르겠습니다. 자, 백신 패스에 대해서 청소년까지 그렇습니다. 청소년과 어른 패스에 대해서 25만 명이 찬성을 했다는데 네. 반대를 네. 그러니까 이 백신 패스를 하면 안 된다고 찬성을 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연기 논의 안 한다면 이런 개인의 이 권리에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보수가 개인의 자유를 국가가 침해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보수의 핵심 아젠다 아닙니까? 야당이 이야기를 해야죠. 그렇습니다. 백신 패스를 강요하고 압박하면서 이제 김부겸이가 당당하게 백신 패스에 대해서는 정부가 자고 오면 안 한다. 그대로 강요하고 밀어붙일 거다. 그래서 이 방역 실패를 마치 미접종자 일부에게 있는 것처럼 몰고 가고 이들에게 벌칙을 가하고 있는 게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이 야당이 말을 안 해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예. 그러니까- 차라리 옳으면 옳다고 하라고. 그러니까요. 예. 거기에 뭐 적극 찬성을 하든지 뭔가 입장을 보여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다 지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게 뭐 제 아이들이 만 12세가 안 돼서 이번 접종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 직접적인 일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많은 12세부터 이제 접종을 좀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과연 정말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심하고 백신 접종 시킬 수 있습니까? 오늘도 보니까 칠곡에서 이제 그 초등학교 6학년 여자 아이가 백신을 이제 화이자를 접종했는데 수일 만에 급성 백혈병이 발병해가지고 지금 이제 헌혈을 지금 막 탐험하고 있는 이제 부모의 사전도 올라왔던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의학적 상식으로는 멀쩡하던 아이가 며칠 만에 그 막 급성 백혈병에 걸리고 하는 게 이게 원래 백혈병이 원래 그런 병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부도 의료계도 아무것도 지금 해명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 어린 아이들까지 백신 패스 맞아가지고 정말 다 이제 잘못되고 그러면 그때는 뭐라고 할 건지 정말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정부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보니까 뭐 정말 언론 보도만 봐도 정신이 없는 게 이제 오미크론 이제 변이가 나오니까 어떤 이제 병리학자들은 이게 이제 그 바이러스가 가다 보니까 이제 점점점 이게 세기는 약해지고 전염력으로 높아지는 자연스러운 변이 현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이런 게 돼도 백신을 많이 맞았기 때문에 중증의 어떤 환자들이 나오지 않는다. 이게 어느 쪽 말이 맞는 것인지 최소한 이런 것들이 교통 정리가 돼주고 제대로 된 정보가 돼야 되는데 참 이렇게 인터넷이고 뭐시고 뭐 정보들을 많이 돌아다니는데 정작 저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가 아무것도 좀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 이게 정상적인 것인가요? 대한민국이 지금 이 코로나와 관련된 문 정권의 이 방역 독재 유일하게 우리만 저항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 정말 이게 우려되는 게 박근혜 정권에서 이 경제 민주화라는 이야기를 안 했으면 그게 김종인이 꼭 문제가 아니라 100만 표 이기는 것도 쉽지가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그때가 지금 벌써 이제 10년 전이고 10년이 경과하는 동안에 한국의 경제는 훨씬 안 좋아졌어요. 네. 말할 수 없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대선을 치르면서 과연 코로나 상황뿐만 아니라 경제 붕괴 상황이 곳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김종인은 10년 동안에 완전 노예해가지고 늙은 여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당 대표를 할 때도 김종인의 부동산 정책이 그냥 농당의 전형적인 부동산 정책하고 똑같았어요. 네. 그래서 저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획성도 상실했어요. 네. 그런데 이 보수판 어디에도 정권 교체만 이야기하고 있지 과감한 개혁을 통한 정권 교체가 돼야 된다라는 말을 안 하고 가고 있거든요. 네. 자, 이 부분이 과연 좌파 기득권에서 우파 기득권으로 정권을 바꾸어 본들 그것이 이 서민 대중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나 해보지 않고 부자들은 상층 부자들은 자신의 선택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저런 정권을 뽑아가지고 우리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해서 세금도 낮추고 집도 자유롭게 팔고 싸면서 돈도 좀 버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죠. 그러면 다수의 서민들은 정권을 바꿔야 되지만 바꿔야 되겠다라는 사람이 무조건 밀어준다는데 그러면 후보가 어느 쪽 편을 들겠습니까? 기득권 편을 들겠습니까? 다수 무조건 밀어준다는 서민들 편을 들겠습니까? 기득권 편을 들어주는 게 합당하죠. 계속 뒤를 요구하는데 김종인과 이준석이 대표되는 게 기득권층이 이제
그 윤석열한테 지금 뭐 항복해라 예. 이러저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걸 요구해서 관철시켰지 않습니까? 관철시킨 예. 거죠. 예, 근데 다 지금- 그랬지 않습니까? 네. 보수 조중동 같은 보수 언론도 네. 윤이 왜 똥고집을 부리느냐 네. 이야기했고, 그래서 뭐 오늘 이제 이 방송 녹화하는 6일날 코끼리 선대인가 뭔가가 출범했는데 보수 바닥에 제야가 보수의 쇄신과 개혁을 요구합니까? 당 내에 보수의 쇄신과 개혁을 요구하는 비주류가 있습니까? 거기는 당권이냐 비당권이냐 공천권이냐 뭐 공천 탈락이냐만 있지 어느 누구도 우리가 이리 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바닥에 보수의 이 미래에 대해서 논란 자체가 없어진 채 그냥 박정희부터 시작해서 전두환 또 김영삼 거쳐서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져 온 기득권 보수의 이야기를 그대로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그냥 뭐 전 뭐 보수라는 말도 좀 붙이기 싫습니다. 그냥 기득권들의 얘기 주장들을 계속 그냥 대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으로 가게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이 서민들의 삶은 최악의 상황에 와 있거든요. 네네. 과거에 이명박이나 박근혜 때는 이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10년, 15년 전이나. 힘들다는 정도였죠. 그냥 좀 힘들다, 살기 힘들다.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이제는 거의 다수의 이 뭐랄까 상층 20% 정도 뺀 80%의 삶은 거의 다 무너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위 20%가 근데 상위 20% 중에는 이재명이 지지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그 윤을 지지하겠지만 80% 중에 묻지마 지지 정권 교체를 상층의 일부가 하는 이야기를 따라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양쪽에 뭐 엄청나죠. 뭐 이재명 그 예. 지지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서민들의 계급 배반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좀 스스로에 대한 자각이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어디 위치에 와 있고 내가 지금 어떤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지를 자각을 못 하니까 정말 구한말 때처럼 그냥 명분만 내세워서 그냥 소중화 사상에 젖었던 그 예전의 그 모습과 지금이 뭐가 다를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이번 최근에 뭐 윤석열 같은 경우에도 뭐 최저임금 52시간 노동제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물론 그 지적을 타당하는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건 타당하신 것인데 지금 현실은 최저임금제가 높니 낮니를 떠나서 그럼 최저임금 지금 예를 들어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약 190만 원 정도인 것인데 그럼 지금 190만 원 정도 지금 최저임금 받아가지고 제대로 된 생활이 그게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52시간 노동제 같은 경우에서도 정말 대기업이나 이런 공기업, 그러니까 정말로 52시간 이상을 일을 시켜야 되는 어떤 기업의 문제인 거지, 현실은 52시간이 아니라 30시간, 40시간 일하기도 지금 버거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을 결과적으로 뭐 최저임금이 높냐 낮냐. 그러니까 저는 저번에 뭐 민부론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국민의 1인당 국민소득이 뭐 한 10만 달러, 1억이 넘는다고 쳐도 그러면 서울 집값이 평균 집값이 100억이면 그 1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데 결국 무엇이 정말 그러니까 중산층과 서민을 좀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인 것인지를 판단을 해야죠. 그럼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지금 지금 월 190만 원 되는 거 한 100만 원으로 낮춰지면은 그러면 100만 원짜리 일자리도 확 늘어나나요? 그 다음에 뭐 52시간 노동을 다 펼쳐지면 정말 일자리가 확 늘어납니까? 참 그것도 한심하고 또 한편으로는 문 정권이 펼쳐온 위선적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 그리고 그걸 통한 자각이 있어야 되는데 문이 우리 경제의 3대 축이 뭐라 했습니까? 반도체, 네. 바이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반도체, 바이오, 전기 수소차. 네네네. 자, 그것이 지금 한국의 먹거리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문 정권이 거기에 기반해서 지식산업에다가 이 한국형 뉴딜을 한다고 170조를 갖다 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똥당의 대선 후보는 이 170조 전부 재벌회사 갖다 부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옳은가 그런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딱 이런 것과 연관되는 데는 비판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기득권이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되면 문의 저 한국형 뉴딜은 중지시키겠다. 또 더 나아가서 지금 한국의 경제 방향이 수소차니 무슨 이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무슨 바이오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걸 이야기해. 저런 데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은 채 전부 다 규제 완화나
세금을 들어주거나 한마디로 기득권을 편하게 해주는 것만 이야기하지 그 속에서 아울러서 거기에 붙어있는 일자리나 또 다른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서는 그림을 적극적으로는 안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이 그 노동자가 과실로 다른 노동자를 죽게 한 현장에 가가지고 중대재해처벌법을 갖다가 없애겠다고 말을 하고 그 전날 그 다음 날은 또 거기 현장을 방문해서 노동자의 과실이 있는 그 발생하는 행태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네. 거기에 머리를 숙인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 이제 보수 정당도 노동자의 이런 중대 과실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놓고 네. 말은 다른 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텔레비에 나오는 그림과 거기에서 이 의미하는 내용이 완전 다른 게 나왔다는 거예요. 네네. 그걸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연 무슨 그러니까 신념이란 게 있는 것인지 뭐 아니면 상황적인 판단이 지금 가능한 상황인 것인지.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통령이 대통령다운 사람을 국민들은 원하는데 지금 이제 특히 윤석열을 지칭한 것 같습니다. 그냥 동네 아저씨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느낌을 좀 들게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딱 좀 그 모습이 그 모습을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의역 사고 때 김군 이 한 명 출동해가 네네. 한 명은 민노총 집회 간다고 네네. 2명 가야 되는데 네네. 그래서 혼자서 일하다가 이 전동차에 끼어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태안 화력발전소에 뭐 김용균 군인가 있잖아요. 네네. 거기도 2명이 나가서 이렇게 벨트에 걸린 석탄을 빼야 되는데 혼자 갔다가 벨트에 끼어 죽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자초한 사업자는 구속시키면 안 됩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야말로 반복되어진 이 관행에 대한 묵인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만 그랬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오다가 죽은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그래서 처벌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기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 이런 게 우리나라 특히 그게 문제가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을 설정해 놓고 예. 그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처벌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실에 맞는 기준을 마련해 놓은 다음에 이 기준을 어길 때는 정말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다 안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중대한 재처벌법에 이런 것이다라고 재계에서 의견을 내야 될 거고 그 외에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무관심에 의한 무시에 의한 사망사고 한국의 재사망이 산업 현장에 얼마나 많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1년에 10,000명도 더 죽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를 처벌하지 않고 시정시킬 방법이 있어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자를 처벌함으로써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원칙이고 문정권이 만들고 통과시킨 그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만 수정하겠다 해야지. 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하잖아요. 뭐 기업의 대기업들 좋아라고. 예, 기업의 자유를 뭐 옥죄고 뭐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 기업의 자유만 있고 그 일하는 사람의 목숨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고 다니는 저희가 먼저 요즘 하고 다니는 말들이요. 네네. 그래서 대한민국에 쥐찍어주는 사람은 99.9%가 다 이런 사람들만 있어요. 종부세 대상이고 또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대하고 그런 사람만 있나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반대하는 것이 왜 이렇게 우선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해결될 수 있는 여러 지금 방법들이 있는데 나는 뭘 하겠다가 먼저 가야 된다. 그래서 먼저 나가야 되는 것인지 왜 먼저 그런 것들을 하지 않겠다는 것들이 먼저 이게 나와야 되는지가 저는 가장 저도 불만이고 어쨌든 돌아서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번 20대 대선에 최소한 저는 그리고 이제 오늘 예정돼 있는 최고위원회에도 그런 의견을 제가 필요할 할 것이고 이제 저는 이제 당원으로서 이제 그런 의견을 이제 설문조사에 다 대답했지만 최소한 묻지마 지지는 해서는 안 된다. 제가 다른 부분은 다 몰라도 뭐 독자 출마를 해야 된다거나 어떤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잘 모르지만 최소한 묻지마 지지만큼은 이번 대선에서 해서는 안 된다. 저희들이 양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은 저희가 보류해 놓고 여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정말 다른 어떤 독자적인 정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저는 확실한 생각인 거고 결과적으로 지금 이재명이가 오히려 기민하게 뭐 제가 볼 때는 그건 뭐 거짓말인 줄은 압니다. 거짓말인 줄은 아니지만 사법 시험을 뭐 일부라도 부활시켜야 된다. 행정고시 폐지는 자기도 반대한다. 뭐 이런 식의 언급들을 통해서 볼 때 최소한 이재명은 윤석열보다는 그 간악한 성격 속에서도 무언가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를 뭔지를 지금 움직여 나가고 있는데 윤석열처럼 저렇게 멍하게 뭐 종부세 얘기나 하고 최저임금제 52시간 노동제 얘기나 하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묻지마 지지한다고 해서
선거나 이기겠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사람은 아주 이 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대변하는 신성한 행위를 하는 건데, 이 부분에서 묻지마 지지라고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이 환경을 더욱더 열악하게 만드는 아주 해서는 안 될 짓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미국에 보면 왜 미국이 오늘날 건건 정치로 저렇게 전락해 버렸느냐 하는 부분의 핵심을 보면, 경제적인 사회적인 부분으로 투표를 하기보다는 미국의 불쌍한 백인층들 문화적인 행태를 가지고 분노를 표방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사회적인 문제를, 계층적인 문제를 문화적인 문제로 치환시켜서 사기를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의 엘리트들이 보기 싫다. 네. 민주당 보기 싫으니까 공화당 트럼프가 개돼지라도 니를 밀어줄게. 네. 근데 트럼프는 그야말로 기득권 대변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미국의 공화당에 지금 참 문제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계급 배반의 실체는 본질을 보지 않고 문화적으로 하는. 지금 한국의 묻지마 지지라는 사람들, 그 보수 상층에서 내려보내는 그런 이 메시지들에 자기가 스스로 세뇌대가 누구를 싫겠어요. 문재인이 싫어요. 그 다음에 이재명이 싫다고 해서 정으로만 투표하면 묻지마 지지가 돼요. 그 묻지마 지지는 똑같이 나쁜 결과를 가져올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화적 현상에 대해서 좀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많은 이제 보수 지지층들이 이제 반중, 이제 이 한미일 안보 동맹 반중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런 문제가 사실 지속적으로 예전부터 나왔던 것인데, 이명박근혜 시절에 대한민국의 중국 종속화는 더 심해졌습니다. 그때 뭐 삼성의 중국 반도체 공장, 뭐 현대자동차의 베이징 자동차 공장, 뭐 신설, 증설 다 누가 허가해 준 겁니까? 그때 이명박근혜가 해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도 가도 못하게 지금 대한민국을 옥죄는 사람이 결국 아주 이명박근혜라고 봐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묻지마 지지를 통해서는 그거 좀 별거 아닌 문화적인 어떤 그런 스펙트럼에서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궁극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천안문 광장에 중공군을 격리하기 위해서 그 천안문에 올라서는 그런 현상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 정당에 대해서 그런 강제를 하거나 요구를 하거나, 그래서 내가 그 값을 받아내야 하는 것이지, 묻지마 지지한다 그래서 뭐가 달라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윤석열이 윤석열표 공정으로 나라 기본을 탄탄하게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마련, 당 혁신의 중도 합리적 진보로 지지 기반 확장, 대선 승리 핵심 주역 만들어야 이랬는데, 이게 윤석열이 생각인지 누가 적은 거 준 건지 모르겠지만은 자기가 이 말한 뜻이 뭔지 나는 알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자, 오늘 임 변호사님 모시고 묻지마 지지가 판을 치는 대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